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 능력, 대인관계 능력, 핵심 이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소개를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대인관계 능력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학습 목표는요, 일반 목표와 세부 목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반 목표는 직업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입니다. 세부 목표로는 1번, 대인관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직업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3번,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을 이해한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직업 생활에서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치요? 직장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함께하는 구성원들, 내가 일하는 동료, 나의 상사, 이런 분들과 좋은 관계,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들이 형성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사에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민 업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관을 찾아주시는 민원인 분들 또는 우리 기관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에게도 이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빠르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업무 처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능력들을 합쳐서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 능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부분 중에 어떤 걸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방금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 대인관계 능력은요,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기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사건, 사고 또는 다양한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 같이 배려한다면 여러분들의 관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그 업무를 하는 관계 관리를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관심도 좋고요. 그리고 동료에 대한 관심, 우리 부서에 대한 관심, 우리 조직에 대한 관심으로 이 관심의 반경을 점점 넓혀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도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 약속 이행 및 언행 일치하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약속을 잘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함께하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언행일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신뢰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 갖기입니다. 나의 진정성이 나의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실 텐데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냐면
8가지의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8가지 유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물론 모든 정말 다양한 분들을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유형분들이 계시니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대인관계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은 지배형입니다. 자, 이 지배형의 유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대인관계에 자신을 좀 갖고 계세요.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자신감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도력도 있고 추진력이 뛰어납니다. 협력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역량도 있으시고,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특징 또는 논쟁적이어서 타인과 잦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윗사람의 지시에 대해 순종적이지 못하고 거만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배형의 유형이시다 또는 지배형의 특징이실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거에 따른 보완점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배형의 유형은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견을 고수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자신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혹시라도 그런 욕구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신다라고 한다면 내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드릴 유형은 실리형입니다. 실리,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무언가 성취지향적이고 무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을 실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리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대인관계에서 이해관계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죠. 나한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되게 예민하시고 치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취지향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경쟁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고요.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예민한 유형이 바로 실리형입니다. 그래서 실리형의 보완점은요. 타인의 이익을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시고 타인과의 신뢰를 형성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 유형도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유형은 냉담형입니다. 냉담형은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의지력이 강합니다. 타인과 거리를 두며 대인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타인의 감정에 무관심하고 상처 주기 쉽기 때문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타인과 깊게 사귀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냉담형은 타인의 감정에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시고요. 긍정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유형은 고립형인데요. 이 고립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고립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감에서 오는 것처럼 무언가 혼자 있거나 또는 혼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본인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부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침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우유부단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고립형입니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립형은 내가 함께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좀 더 나의 동료, 나의 상사, 함께하는 우리의 구성원들과 조금 적극적으로 함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타인에 대한 이런 불편감과 또는 두려움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유형은 복종형입니다. 복종형은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잘 따르고 주어진 일은 순종적으로 하긴 하는데, 순종적인 게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 본인의 의사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주목을 받는 것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걸 되게 부끄러워하거나 나서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타인한테 잘 전달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팔로우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복종형이 어떤 면에서는 이 상사님의 의견을 잘 떠받들어서 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이 복종형이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시하달 받아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분이 상급자의 위치로 올라갔을 때 밑에 팔로우나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업무를 배분하거나 일을 주는 과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형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표현, 나의 자기 주장,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독립성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모습, 주도적인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유형은 바로 순박형입니다. 순박형은 단순하고 솔직하고 대인관계에서 너그럽고 겸손한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설득당하기 쉬워서 주관 없이 타인에게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속거나 이용당할 가능성도 높으시고요. 원치 않더라도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하고 화가 나더라도 타인에게 알리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싫은 소리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 좀 순박형일 확률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순박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요런 보완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타인의 의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뭐지? 이렇게 타인의 의도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깊게 들여다본 후에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동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은 친화형입니다. 친화형은요,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잘 배려해서 도와주고,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타인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노력해서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좀 과도하게 나타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입도 엄청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절도 잘 못하세요. 타인이 뭔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해주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무언가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신을 많이 희생하면서 타인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화형 같은 경우에는요,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해져서 내가 저 사람의 부탁도 거절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지금 끌려다니면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실 수 있고, 너무 희생하는 부분들도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타인의 이익만큼 나의 이익도 중요합니다. 너무 희생하고, 너무 상대방한테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나도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당신과 일을 할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 유형은 사교형입니다. 외향적이고 쾌활합니다. 더불어서
타인과 함께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유형이 바로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혼자서 시간 보내는 것을 어려워해서 타인의 활동에 관심이 많고요. 간섭하며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을 잘하고 충동적인 성향이 있고 타인의 시선을 끄는 행동을 많이 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타인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교형은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내면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눴냐면 지금까지 8가지의 다양한 대인관계 양식, 8가지 이 대인관계 유형의 특징과 보완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구성 요소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하위 구성 요소들은 제일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팀워크 능력입니다. 자,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팀 플러스 워크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관계성을 가지고 협력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팀워크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1팀, 2팀, 3팀 이렇게 팀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1팀은 너무 단합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고 우리는 하나 이러면서 뭔가 협력이나 협업을 해서 업무하는 것을 잘 해내고 개개인의 능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서로 팀워크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 업무에 대한 시너지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는 어, 이 팀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개인의 능력은 너무나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 업무를 할 때 트러블이 있다거나 또는 서로 합쳐지지 못하거나 개개인의 능력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팀워크 역량이 떨어져서 이 팀의 성과 자체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와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는 제일 첫 번째, 팀원 간의 공동의 목표 의식과 강한 도전 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의 동료와 함께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팀원 간의 좋은 목표 의식과 강한 도전 의식. 두 번째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모습. 신뢰와 존중의 문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솔직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로 상대방의 사기를 높이는 것. 이게 바로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입니다. 반면에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에 대한 이해 부족.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계속 성장할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떨까요? 많이 어려움이 따르겠죠. 더불어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우리가 협업을 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한 번에 종료를 한다는 뜻인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나의 생각대로 나는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나만 잘한다라고 하는 이기주의가 있다면 서로 섞이지 못하겠죠. 세 번째는 내가라고 하는 자의식의 과잉과 네 번째는 질투나 시기로 인한 파벌주의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릇된 우정과 인정 마지막으로는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무시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효과적인 팀워크의 특성입니다. 효과적인 팀을 살펴보았더니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팀의 사명과 목표를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이 한 8명 정도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그 팀에 팀장님까지 계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같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물론 팀별로, 회사별로, 구성원별로 직급과 이런 체계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함께하는 그 팀의 8명, 9명 또는 10명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팀의 사명과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그리고 우리 팀에 대한 부분이 창조적으로 운영되며, 나중에 우리 팀이 어떤 성과와 결과를 맞추게 될지에 대한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내가 맡은 일, 어떤 일을 내가 하는지에 대한 것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의 역할과 책임, 아레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조직화가 되어 있고 개인의 강점,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서 활용하고 그리고 팀 자체의 스스로의 효과성, 우리 팀이 주는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그리고 리더십 역량을 공유하며 구성원 간의 서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그래서 팀 조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팀. 의견의 불일치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며 객관적인 결정을 잘 내리는 그런 팀. 자,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 효과적인 팀워크를 갖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요. 자, 그럼 이런 효과적인 팀에는요, 이 팀을 구성하는 어떤 분들이 계세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 구성원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냐면 위에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한다면 팔로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팔로워십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팔로워십이라고 하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팔로워십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팀원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수행해내는 것. 그것을 내 팔로우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팔로우십의 개념과 유형을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5가지의 유형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팔로워, 함께하는 구성원들은 다 똑같지 않죠. 다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흔히 함께하는 이 조직의 구성원의 주니어 사원급의 팔로우십의 유형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소혜영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형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무형,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동형, 마지막 5번째는 주도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다른 말로 모범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소형 팔로우는 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일단 자아상을 살펴보면 자립적인 사람, 그리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직의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소외형을 바라보는 동료나 리더들의 시각은 저 친구는 뭔가 자립적이고 본인 혼자 모든 걸 다 스스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때요? 어떤 분들은 좀 냉소적이다라고 바라보기도 하고,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부정적이다. 또는 어떤 거예요? 고집이 세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조직에 대해서 자신의 느끼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자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일부러 반대 의견을 내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나의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는 거지? 왜, 뭔가 우리 회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가 없는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라고 바라봐요. 그래서 이 유형이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런 유형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순응형입니다. 자, 순응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과업을 수행해요. 이분들이 보여주는 자아상은. 그리고 팀플레이도 잘하고요. 리더나 조직을 잘 믿고 헌신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을 바라보는 동료나 리더의 시각은 이래요. 어, 순 무언가 주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잘 따라오니까 이 친구한테 뭔가 물어봤을 때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없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인기가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인기가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즐거운 일, 그리고 뭔가 일했을 때 티나는 일, 이런 일. 그리고 조직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면서
그리고 함께 팀플을 해주는 좋은 분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형은 조직에 대해서 본인이 좀 어떤 느낌을 갖냐면 기존 질서를 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느끼고요. 리더의 의견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본인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획일적인 태도와 그리고 그냥 그런 똑같은 패턴의 행동을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한 게 우리의 수능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으로는 실무형인데요. 이 실무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조직의 운영 방침에 되게 민감하고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요. 규정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을 바라보는 동료나 리더들의 시각은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흥정에 아주 능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건 또는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되게 잘한다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적당한 열의와 평범한 수완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의 실무형은 본인이 조직 안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는 거죠. 규정과 준수를 자기는 잘 지키는 사람이다. 강조하고. 그리고 명령과 계획의 빈번한 변경은 이 실무형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잘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어렵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인 풍토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유형은 수동형인데요. 수동형은 판단과 사고를 리더에게 의존하고요. 지시가 있어야지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시가 없으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료나 리더들이 이분들을 보는 시각이 어때요? 하는 일 없는 것 같다. 제 몫을 못한다. 업무 수행에는 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규정과 준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더와 부하 간의 비인간적인 풍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력과 공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더는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도형의 유형, 모범형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주도형과 모범형의 유형은요, 일반적인 조직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도형과 모범형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사고 측면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나름의 개성 있고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면 솔선수범하고요. 주인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릴 부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나요?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팔로우십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소외형, 수능형, 실무형, 수동형, 주도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팀워크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어떤 것이 있냐면 팀워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동료의 피드백을 장려하는 거예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좋은 피드백도 있고, 그쵸? 뭔가 개선을 위한 피드백도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하기는 하지만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개선을 하는데 바탕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는 간단하게 분명한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행동과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잘 관찰한 뒤에 세 번째는 뭔가 이 친구가 이렇게 좀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시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수행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는 창의력 조성을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창의력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팀원의 말에 흥미를 가지고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상식에서 벗어난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아이디어는 다 기록하셔서 개발하고 팀원분들이 함께 잘 하실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질보다 양, 다양한 아이디어들 속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생각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관점도 좀 바꿔보시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일에서 좀 벗어나시면서 다양한 시각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쟁점의 모든 측면을 다루었나? 두 번째, 모든 팀원과 협의는 하였나? 세 번째, 추가 정보나 조언을 얻기 위해 외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외부나 내부, 우리가 함께 일을 하시면서 협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지 또는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유관 기관이라든가 또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사결정할 때는 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내 스스로 좀 도움이 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기도 하지만 구성원에게 동참을 얻기 위한 질문도 있습니다. 모든 팀원이 좀 의사결정하는 것에 조금 동의를 하였는가? 팀원들이 의사결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팀원들은 의사결정을 좀 열정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능력은 리더십 능력입니다. 자,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는 주어진 상황 내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주장을 소신 있게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이 문제나 또는 최신 경향을 알아보게 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입니다. 볼게요. 리더는 새로운 상황의 창조자, 혁신지향적, 내일에 초점을 맞추고 동기부여하며 사람을 중시하고 정신적이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고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는 반면 관리자는 상황에 수동적이고 그리고 유지지향적이며 오늘의 초점을 맞추고 사람을 관리하고 체제나 기구를 중시하며 기계적 위험을 회피하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의 유형이 또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정말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빈출에 시험에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NCS 고사를 치고 나서 각각의 이 유형에 맞춰서 나중에 면접을 보신다거나 또는 내가 고려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사에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시험을 칠 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리더십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이 나누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인 유형입니다. 자, 독재자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독재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어감이 있죠. 정책과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대부분의 정보, 이런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은 극소수만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핵심 인력만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 특징이 강하고, 그리고 특히 통제하려고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자 유형은. 그래서 내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통제할 수 있게끔 그 모든 것을 프로세스 안에 넣으려고 하시는 유형이 좀 독재자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질문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따르라! 이런 유형이시기 때문에 질문 금지. 모든 정보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히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독재자 유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이에요. 자,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어떤 거예요? 구성원들, 그룹원들 모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려고 해요.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고요. 혁신적이고, 그리고 탁월한 직원들하고 함께 했을 때, 이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은 더 탁월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의 특징은 참여, 토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거부권에 대한 것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파트너십 유형은요,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구분이 좀 희미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야, 파트너십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리더와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조금 희미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리더가 조직의 한 구성원에 속하기도 하고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 그리고 공유했었던 다양한 경험, 또는 이전에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던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발전하면서 함께가는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이라고 하는 특징, 집단의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하고요. 책임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유형은 변혁적인 유형인데요. 이 변혁적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힘을 유지해 오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고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이뤄내고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 저와 함께 갑시다. 제가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확신, 존중과 충성심, 그리고 풍부한 칭찬과 감화, 이런 부분들이 변혁적인 유형이 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동기부여의 요소를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강화법,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해 주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떠올리거든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떠올릴 수 있는 긍정적 강화법,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 또는 코칭,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이 내적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인파워먼트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서 고성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이 퍼포먼스 조직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인파워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파워먼트의 특징들, 이점들, 긍정적으로 인파워먼트가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인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나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의 과정과 결과에 나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다.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 조직에서는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다. 우리 조직에서는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있고 나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재미있다.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은 모두 대단한 사람들이고 다 같이 협력해서 승리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파워먼트의 세 가지 충족의 기준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요. 재능과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그리고 명확하고 의미 있는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높은 성과를 내는 이 인파워먼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한 발짝 앞서서 나갈 수가 있는데요. 높은 성과를 내는 인파워먼트 환경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도전적이고 흥미있는 일, 학습과 성장의 기회, 높은 성과와 지속적인 개선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 성과에 대한 지식,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인들이 공헌하며 만족한다는 느낌, 상사로부터의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환경적인 특징들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좋은 특징,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인파워먼트의 장애 요인도 있어요. 개인적인 차원의 장애 요인, 대인관계 차원의 장애 요인, 관리 차원, 조직 차원의 다양한 장애 요인들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이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리더십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십 역량의 가장 마지막은 변화 관리인데요. 이 변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현대 비즈니스의 특징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속 유동적이라고 하는 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가 리더에게 매우 중요한 자질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효과적인 변화 관리의 3단계는 제일 첫 번째, 변화를 이해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셔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수용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이 갈등 관리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요소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갈등 관리 능력인데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 조직 간에는 잠재적 또는 현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마찰, 사회적 심리적인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갈등의 단서가 있어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논평과 제안, 타인의 의견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타인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비난한다거나, 편을 가르고 타협하길 거부하거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아, 갈등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하는 단서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은 적대적으로 어떤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입장만 고수하는 것.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관여하게 되면 갈등의 증폭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핵심적으로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핵심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정말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감정까지 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의 두 가지 유형은 첫 번째, 불필요한 갈등,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갈등,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게 되나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더니 갈등의 단계가 크게 다섯 가지의 단계로 과정이 진행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는 의견의 불일치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나 신념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불일치하는 단계. 두 번째는 그래서 대결 국면. 서로 의견이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려고 하면서 점점 목소리도 높아지고 행동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감정적인 대응이 격화되는 단계가 대결 국면입니다. 자, 이게 더 극화가 돼서 거기에 극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3단계 격화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반격하고 대응하고 반격하고 대응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정점으로 다다들었던 감정이 점차 해소되는 뭐예요? 진정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진정 국면은 바로 4단계입니다. 자, 이 4단계 이 진정 국면에 도달하게 됐을 때 서로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단계를 5단계 갈등의 해소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의 해소 단계가 되면은요, 회피형, 강압형, 타협형, 소능형 또는 협력형 등의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갈등을 해소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의 유형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 회피형이라고 하는 유형은요,
어떤 유형이냐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 모두 관심이 낮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 대해서 나아질 때까지 문제를 덮어두거나 위협적인 상황을 좀 피하고자 하는 경우를 회피형이라고 해요. 두 번째 경쟁형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목표를 서로 같이 너의 목표, 나의 목표 서로 희생하면서 전력 질주하면서 나도 질 수 없어, 너도 질 수 없어 경쟁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서로 뭐예요?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하면서 너도 양보 못하고 나도 양보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경쟁형 또는 다른 말로 지배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수용형입니다. 자, 수용형이라고 하는 유형은 상대방의 관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이나 요구에 대한 부분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지, 상대방을 좀 따라주고 상대방의 요구를 좀 들어주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타협형이고요. 타협형은 중간 정도예요. 너도 반, 나도 반, 우리 타협하자.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은 우리가 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교환할 수 있을까? 어떤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고 하려고 하는 유형이 바로 통합형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5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는 거, 어려운 문제는 피하지 말고 맞서는 거,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조금 명확하게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부분, 사람들과 눈도 이제 마주쳐 주시면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타협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서로 논쟁하려고 하는 유혹을 떨쳐내면서 존중하는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윈윈 갈등 관리 모델이 있는데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승, 나도 승, 나도 윈, 너도 윈, 이렇게 서로 같이 이기는 전략입니다. 서로 이기는 윈윈 전략은요, 서로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업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1단계는 충실한 사전 준비, 2단계는 긍정적인 접근 방식, 3단계는 두 사람의 입장의 명확화, 4단계는 윈윈에 기초한 기준에 동의를 해주는 거고요. 5단계는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 6단계는 몇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낸 해결책을 평가하는 것, 마지막으로 7단계는 최종 해결책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윈윈 전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협상 능력입니다. 자, 이 협상 능력은요,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 논쟁을 통해서 서로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자 의사결정 과정을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협상의 특징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 차원. 두 번째, 갈등 해결 차원. 세 번째, 지식과 노력 차원. 네 번째, 의사결정 차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교섭 차원.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5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협상을 시작해요. 그래서 협상 당사자들끼리 상호 친근감도 형성하고요. 어떻게 협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서로의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상호 이해 단계인데요. 이 이해 단계에서는요, 서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보고 서로의 주장을 제시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3단계 실질 이해 단계입니다. 자, 일단 실질 이해 단계는요, 겉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 원하는 것을 좀 구분해서요, 서로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 협상하고 싶어 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해결 대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안건을 확인하고 대안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개발한 대안들에 대한 것을 합의하고 선택하는 단계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합의 문서를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합의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합의 문서에 서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협상의 5가지의 단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협상을 할 때 주로 나타나는 7가지의 실수가 있어요.
일곱 가지 실수. 그래서 준비가 되기도 전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사람과의 협상, 특정 입장만 고집하는 것, 그리고 협상의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설정한 목표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 상대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염려를 하는 것, 협상 타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로 나타나는 실수이니까요. 이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NCS의 정리된 핵심 이론을 보시면서 쭉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협상의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협상의 종류가 있냐면 크게 네 가지의 전략이 있는데요. 협상 전략 중에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 윈윈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유화 전략이라고 하는 양보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피 전략, 무행동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압 전략, 경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의 협상 종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전에, 요즘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부분들 중에 설득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도 좀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설득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C, feel, change 전략입니다. 자, feel, change 전략은 어떤 거예요? 시각화해서 이해를 시키고, 느끼게 해서 감동을 시키고, 그리고 변화를 시켜서 설득에 성공하는 전략을 feel, change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밖에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 전략, 호혜 관계 형성 전략, 헌신과 일관성 전략, 그리고 사회적 입증 전략, 연결 전략, 권위 전략, 희소성 해결 전략, 반항심 극복 전략 등 다양한 설득을 위한 전략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위 요소입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은요.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다양한 고객들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고 대응 방법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객이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는지에 대한 유형도 아시게 된다면 그것에 관련한 대응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객이 불만을 표현하는 네 가지 유형을 보시게 되면 일단 거만형, 뭔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는 고객이에요. 네, 이런 고객일수록 정중하게 대해 주시고요. 이분의 과시욕이 충족될 수 있게 그들의 언행을 제지하지 않고 인정하시면서, 아, 그러셨냐고. 그 고객님에 대한 부분들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심형의 고객이 있어요. 직원의 설명이나 제품의 품질에 대해 많이 의심하는 고객이거든요. 이런 고객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증거나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서 또는 사례를 제시하거나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 이 고객 스스로가 확신을 갖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객은 트집형 고객인데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소하거나 엉뚱한 것을 문제 삼는 고객이에요.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경청해서 맞장구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이 고객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추켜 세우거나 설득해 나가면서 함께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또 잘 됩니다. 잠자코 고객의 의견을 듣기만 하는 그런 부분들, 가뜩이나 또는 이 고객이 너무나 무례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분이 많이 조금 화가 나셔서 강성의 고객인데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약속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바람직한 응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빨리빨리형 고객인데요. 이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급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이실수록 애매하게 표현하시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서 이분이 빨리 업무 처리를 하고 가실 수 있게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이 응대하는 모습으로는 좀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응대할 때 유의사항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의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고객님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마다 다 다르다. 어떤 분은 뭐 거친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고, 거친 표현은 안 쓰는데 목소리가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도 있고, 행동이 크신 분도 있고, 작으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대응하실 때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대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님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불만한 고객님을 안 만날 수가 없죠. 불만한 고객님들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비스 제공자, 기업을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고객을 불만 고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고객님들이 불만을 하는 원인들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불만을 좀 표출하는 고객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불만 고객 처리 응대 8단계 프로세스로 여러분들께서 응대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거예요? 잘 경청해 주시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여러분 이렇게 와 주셔서 이런 이야기, 불편에 대한 이야기 저희에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공감을 표시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 불편에 대한 걸 사과하는 단계입니다. "아 고객님 많이 불편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사과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해결을 약속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는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여섯 번째 단계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단계. 일곱 번째 단계는 처리의 확인과 사과를 하는 단계. 마지막 여덟 번째 단계는 내부 피드백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잘 해주시게 되신다라고 한다면 불만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잘 진행이 될 거고요. 더불어서 불만 처리와 함께 우리의 고객 만족도, 우리 기관을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좋은 만족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고객의 주요 요구를 파악해서요. 가장 중요한 고객의 요구를 도출하고 자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경영 프로세스의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경쟁력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다양한 부분으로 하는데요. 만족도 조사 계획을 세워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1단계는 고객 만족도 조사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2단계는 조사 분야와 대상 선정, 3단계는 조사의 목적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시고, 네 번째 단계는 조사 방법과 횟수, 다섯 번째는 조사 결과와 활용에 대한 계획을 체크하셔서 지속적으로 좋은 고객 만족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좀 팁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 대인관계 문제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일단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 직무 상황 중심의 시나리오나 복합 상황을 제시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차원적 사고를 요구하거나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좀 연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 가시려고 하는 그 기관 또는 그 공사 또는 그 공공기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조직의 목표 또는 그 기관, 그 공사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다 다양해서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대인관계 능력의 범주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좀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업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갈등, 협업, 그리고 고객 응대 또는 팀 리더십의 상황, 다양한 대인관계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하고 그 상황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팀원 간의 의견 충돌 또는 상사와 부하와 직원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또는 고객과 불만 처리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두 번째 다차원적인 요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앞에 의사소통 능력부터 조직이의 능력부터 다양한 과목들을 하시잖아요. 그 과목과 대인관계 능력을 플러스해서 푸는 문제들이 같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단순히 대인관계 능력 하나만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계발 능력 이런 다양한 직업 기초 능력을 복합적으로 연계된 상황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는 상황 안에서 조직의 가치, 이념, 그리고 관계지향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인관계 능력의 범주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부분을 좀 도출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거예요?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력을 중요하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하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아까 지금 문제 해결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 대인관계 능력의 문제를 푸는 팁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떤 부분에 대한 팁을 좀 설명을 드릴 거냐면, 일단 대인관계 능력은 지문이 좀 이게 길게 나오실 거예요. 이 지문에 어떤 게 나오냐면, 핵심 인물과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문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고, 그리고 그때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잘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처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조금 일단 책을 사셔야 해요. 자, 책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나와요. 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가 어떤 거예요? 지문의 핵심 인물과 관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나의 감정이입보다는 객관적인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조직의 목표와 효율성을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대인관계 능력이잖아요.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좀 해결하시고 체크하시면 좋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요소 중에 문제에 대한 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공기관 담당자랑 민원인의 대화 상황인 거예요. 이 대화 상황에서 갈등의 상황이 나타났고, 이 갈등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이 기관의 담당자가 선택한 갈등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민원인과 담당자, 민원인과 담당자, 민원인과 담당자가 얘기를 나누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문제를 풀 때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그랬죠? 실제 실무 중심의 상황의 시나리오와 복합적인 상황이 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민원인과 실제 담당자의 의견과 상황이 보여지게 되면서 여기에서 뭐예요? 갈등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고 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담당자가 선택한 갈등 해결의 방법, 난 어떤 유형으로 갈등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아까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드렸던 다차원적인 사고가 막 요구가 되는 거예요. 민원인과 담당자 사이의 대화를 보며 대화를 잘 파악하셔야 하고요. 이 대화를 파악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 어떻게 갈등의 상황을 어떤 유형으로 선택을 해서 처리하려고 하였는지, 문제 해결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이 땡땡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조직의 목표와 우리 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어떻게 도출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게, 저희 책을 사시면 문제가 있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직무 중심의 시나리오와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다차원적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우리 조직의 목표와 가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대인관계 능력의 범주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시는 걸로 문제를 푸실 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 문제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지문에 있는 핵심 인물과 관계, 감정이입보다는 객관적인 접근으로 조직의 목표와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인관계 능력을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부분 핵심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대표 예제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